이낙연 후보가 결국 경선 결과에 승복했지만 지지자들이 원팀으로 합류하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재명을 찍느니 차라리 야당 후보를 찍겠다, 이런 지지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엔 다 돌아오게 될까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낙연 후보 마음이 완전히 정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해단식을 했는데요. 해단식에서 했던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요즘 저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벌어져서 제 마음에 좀 맺힌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동지들에게 상처 주지 마셔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경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는 하나의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유린하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네. 상당히 그 마음에 아직도 뭔가 좀 맺혀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해단식에서 이낙연 후보 했던 발언 중에 좀 와닿는 단어가 모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제 승복 선언문에도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모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저는 몹시 걱정합니다. 네. 그랬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낙연 후보가 그런 것을 느꼈을까요? 사실은 뭐 송영길 대표까지 나서서 일베와 같은 수준이다, 뭐 이런 표현들 하고, 또 우리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당원들 간의 댓글에는 상당히 서로 간에 마음에 상처를 주는, 당신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투표 과정에서 이미 이낙연 그 후보 측에 대해 당신 도대체 누구냐,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뭐 서로 또 지금 국민의힘도 또 그런 논쟁이 같이 있습니다. 상대방 대변인 같다, 이렇게 뭐 말하자면 국민의힘 대변인 같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생각하는 건 그야말로 그 실제적으로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 후보가 무슨 뭐 그 자금이라든지 말하자면 금융정보 분석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낙마했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충정은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충정을 이해한다. 하지만 뭐 어쨌든 이낙연 후보가 좀 더 큰 마음으로 빠른 승복을 하기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대표조차도 조금 서로 마음을 좀 안 그래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을 포함해 주지,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일베와 같다, 이렇게 마치 적대시하는 것은 모멸감을 충분히 느끼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낙연 지지자들이 또 다른 캠프 사람들, 또 이재명 후보 캠프 사람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굉장히 당신들이 뭐 말하자면 제대로 된 정의로운 사람들이냐, 이렇게 서로 간에 뭐 말 그대로 총질을 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이 후보 본인도 스스로 빨리 이렇게 승복함으로써, 또 당원들이 오늘도 제가 국회 앞을 지나다 보니까 4.4.5.2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이게 여진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큰 마음을 이낙연 후보도 가져야 되고 이재명 당선자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최경철 의원, 송영길 대표가 이제 서른 의원 뭐 그런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변인, 야당 대변인 하는 말이다, 또 지지자들의 뭐 이런 일부 표현에 대해서 일배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렇지 않아도 이낙연 후보 쪽 지지자들은 송영길 대표가 너무 이재명 후보 편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패배자를 향해서 이런 식의 표현, 혹시 오늘 이낙연 후보가 모멸 이런 표현 쓴 게 송영길 대표를 향한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도부에 대한 실망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제대로 된 심판을 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결국엔 공정하지 못하게 흘러갔고 내가 패배했다. 나의 패배는 억울한 패배다. 나는 승리할 수 있었지만 심판이 공정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러한 기류를 만들었던 당 지도부가 이러한 결국에는 토양을 만들었고 결국엔 내가 나쁜 결과를 받아야 됐다. 수긍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가 여태까지 취했던 태도 때문에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진이 큰 겁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오늘 사실 뭐 패자에게 할 말이 아니죠. 저게 그 패자를 보듬어주고 원팀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탈출구를 만들어주고 출구를 만들어줘 명예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늘 송영길 대표의 표현은 매우 부적절했다. 그리고 그전에도 사실 여러 차례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유효표 갖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당 지도부는 그때 결론을 내려줬어야 합니다. 근데 계속 질질 끌다가 결국은 투표가 다 끝나고 나서 이거 당헌 당규대로 할 거야. 이래버리니까 결국 심판의 공정성에 의심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할 일은 이낙연 전 대표를 다독이고 원팀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지금 그 책임에 대해서 조금 게을리하는 것이 아닌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윤기찬 변호사, 지금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던데 어떤 가처분 신청인 거죠? 그러니까 후보자가 결정됐다는 그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예. 말씀이죠. 그런데 아마 상징적으로 냈을 것이고, 사실 이제 그 당규에 대한 해석 문제가 주된 거지만 또 한편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 이낙연 지사가 내지 않고 지지자들이 낸 것은 예. 또 신청인자 적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상징적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를 매듭 지으려고 낸 거로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이낙연 지사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이낙연 지사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전 지사. 그냥 이낙연 후보로 합시다. 이낙연 총리까지 후보가, 했으니까. 예. 그 말씀 중에 이제 그 지지해준 국민을 폄하하지 말라. 이 말은 상당히 그 깊게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3차 슈퍼위크 때 국민 선거인단에서 13만 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7만 표를 이 지사가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역선택이니 뭐니 이유를 알 수 없다느니 이런 말로 그 캠프도 그렇고 민주당의 지도부도 그런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낙연 전 지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것이 민심인데 그 민심을 갖다 분석하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배척하려고 한다. 이것은 이제 폄하라는 단어로 쓴 것인데 일부 분이 일베이라는 단어 쓴 것은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14만 명의 왜 이렇게 지지를 바꿨는지에 대한 분석을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본선에서 과연 이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가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든 고쳐가야지만 본인이 선대위원장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본인 혼자 들어가 선대위원장 하게 되면 그 국민들 마음이 따라오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저 부분은 저는 본인의 서운함 감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선에서 이기기 위한 당에 대한 충심이 깔려 있는 것이라서 조만간에 하여튼 이재명 지사가 찾아가서 뵙고 네.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예. 이낙연 후보 쪽에서 일했던 김광진 의원 가처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비용 이렇게 예. 준비하는데 한 30분 만에 한 2,000명 넘는 분들이 참여하셨다고 30분 만에 2천. 들었는데요. 예. 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고민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후보나 캠프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당무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렸고요. 예. 유권자는 이 선과 관련한 당사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비난적으로 보시지 말고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그 지지자들을 일배 같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거나 당 내의 정치인을 상대로 논평을 내신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계속 대응하시는 것이 정말 원팀이나 합심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인가. 예, 선거가 끝나고 지지했던 후보가 떨어졌을 때 물론 지지자들 상당히 상처가 크겠지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이번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경선 이후에 조사된 건데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응답자 가운데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라고 하는 응답은 14.2%에 불과했고 차라리 윤석열 후보를 찍을래 하는 지지자가 40.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29.9%. 역시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준혁 교수, 지금 당장에 조사한 거니까 약간 섭섭함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죠? 뭐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이렇게 상당히 서운한 감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이제 선거 경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울고 울부짖고 또 서로 부둥켜 안는 모습 보면서 참 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축제장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 슬픔의 현장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저들이 지금 굉장히 서운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표현될 것이다. 오마이뉴스하고 지금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내용이 저런 그 현상이 좀 나왔는데요. 저는 뭐 저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큰 틀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서로 합심하고 또 이낙연 후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원팀으로서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치열한 명락 대전을 치렀던 두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명락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녁에 네. 이낙연 캠프의 의원들하고는 이미 승복하기로 당무위 절차만 밟으면 그렇게들 서로 합의들을 다 했더라고요. 캠프가 뭐 좀 불복 움직임 비슷한 게 이제 보이고 뭐 이러니까 무슨 제야의 그 원로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좀 압박 성명을 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당무회의라는 절차만 거치면은 이제 바로 저 승복 선언하고 할 거니까 저 그렇게 외부의 그런 압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그 전달하면서 뭐 당내 또 그 상당히 저 흥분하고 있는 지지자들도 있고 하니까 적어도 그런 절차는 좀 필요했겠죠. 공동선대위원장 자리까지 맞느냐 하는 건데 시간 문제죠. 그것도 당에서 원하는 거 다 들어주이죠. 안 그러면은 절장부가 되죠. 예, 자 공동선대위원장도 맡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이낙연 후보 측의 김종민 의원 선대위 합류 어떻게 전망하느냐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경선을 지나면은 이제 시차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너무 막 빨리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렇죠. 저는 조금 이 시차 적응하는 기간들을 가지고 네. 그런 걸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감정선도 좀 이렇게 갈무리하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 대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방향도 한번 좀 점검해보고. 그럼 10월 말에서 한 11월 초쯤이면은 당 차원의 선대위가 뜨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와 또 우리 당 지도부가 잘 논의해서 어떤 방향을 잡으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큰 의미에서 함께 하기로 한 거니까 크게 쟁점이나 아니면 이견은 없을 겁니다. 김영주 의원 어떻게 전망하세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두 가지의 이제 좀 뭐 중간에 갈림길이 있다고 보이는데 하나는 의원들이나 이낙연 후보 측은 결국에는 어떤 원팀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선대위원장도 맡을 수밖에 없고 맡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깨어 있는 시민연대당 이분들은 기본적인 목적이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 했고 적극적으로 고소도 조치를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뭐 이낙연 후보님이 들으시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이낙연 후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안 되는 길을 위해서 이낙연 후보 쪽에 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반 대다수의 평범한 우리 당원들, 권리당원, 국민들은 대체로 승복해 갈 것인데 뭐 이분들은 사실은 끝까지 오히려 더 왜 이낙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하고 행동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중에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전체적인 부분이 주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아마 이제 이 문제도 마지막에 가서는 해결되지 않을까, 지향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준혁 교수 당장에
이낙연 후보 측 지지자들이 아직도 저렇게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승자인 이재명 후보가 해야 될 일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일단은 바로 그 이낙연 후보를 찾아가야죠. 아주 정중하게 찾아가서 예의를 다하고 그리고 또 이낙연 후보와 함께했던 의원분들 일일이 다 방문하고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모이고 본인의 어떤 진심된 마음을 좀 보여주는 일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최근에 그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예. 민주당 경선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참여를 좀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아주 가깝게 지내는 뭐 선후배들 사이에서도 그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낙연 후보에 대한 우월성과 이재명 후보가 좀 약간 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어떤 정책적 비전과 그리고 대통합 그리고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하나가 되는 길을 좀 찾아야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장동 수사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인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2시간 반 만에 끝났는데요. 지금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김만배 씨가 말했다는 그분이 과연 누구냐 하는 거겠죠. 그분을 놓고 김만배 씨 말이 좀 오락가락하기는 합니다. 맨 처음에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그분 얘기 말한 적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조사받고 나와서 그분에 대한 질문 나왔을 때는 갈등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랬다가 또 다시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구길래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걸까요? 상당히 그 부분이 좀 궁금하지요. 그분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김만배 씨가 검찰 조사 받고 나와서 했던 발언 그리고 오늘 그분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했던 발언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선화동 1호 절반은 뭐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제 쪽으로는 어떤 더 이상의 어떤 구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녹취되는 거 알고 허위사실 말했다고 했는데 한 번도 정영학 씨와 진실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영학 씨가 과거에 이 구사업자 이 구속되는 일에도 적극 그 역할을 했고 그래서 언젠가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비 정황들이 있는 말들인데 그런 말씀을 녹취되는 걸 알면서도 그럼 왜 하신 거예요? 아니 사실은 뭐 계좌 추적이나 이런 정황들을 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영장에 횡령, 배임, 뇌물 공여 혐의 이렇게 3가지 적시도 했는데요. 전부 다 부인하시는 겁니까? 네,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녹취록 신빙성 문제 계속 제기하셨는데 오늘도 다투실 건가요? 네.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다시 아니 한번...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그럼 왜 그 녹취록을 들었나요? 아니 뭐 맥락을 들어봐야 아는데 뭐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 거 주인은 제가 주인이에요.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저기 이 인터뷰차. 이재명 지사와는 케미가 안 맞는다. 제가 여기서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혹시 남욱 씨 인터뷰 보신 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입장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영학 대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걸 녹취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윤기찬 변호사한테 그걸 좀 전망을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2시간 반 만에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났습니다. 시간이 어떤가요? 평소 일반적인 것에 비해서 좀 짧은 편이었나요? 네, 짧은 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그 사건의
스케일치고는 상당히 짧은 거였고 구속영장 청구서도 알려진 거에 따르면 15페이지 정도라고 하니까 뭐 첨부문서가 있겠지만 그것도 상당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팀에서 이걸 미리 준비하지는 않고 있었던 것 아닌가. 물론 왜냐하면 뭐 녹취록도 다 있고 김만배 씨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부인할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영장 청구서를 만약에 청구할 예정이었다면 미리 다 만들어놨을 텐데 그거 없이 15페이지짜리 영장 청구서를 만들어서 영장 신문을 한 2시간 반 만에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있거나 또 다른 확실한 증거가 있어 자신이 있거나 또는 부랴부랴 영장 청구를 했거나 이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뭐 유동규 씨라는 공범이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배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뇌물 같은 부분은 사실 뭐 입증이 그렇게 향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일단 배임에 관련된 부분은 이 사업의 흐름이나 그동안에 주고받은 내용이 적시된 녹취록의 내용 등을 볼 때 그것은 아마 일단 영장 발부 단계까지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크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상당히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녹취록이라는 거 빼놓고는 당사자의 진술들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합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지금 김만배 씨가 그분 발언을 했냐 안 했냐를 놓고 본인 말이 오락가락하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원래 녹취록의 신빙성을 다투고 계신데 녹취록이 정말로 증거 능력이 있으려 그러면 녹취록이라는 것은 녹음된 파일을 글씨로 써낸 거거든요. 예. 낸 건데 그게 정말 증거 능력이 있으려 그러면 녹취된 파일이 일단 뭐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는 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녹취된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 예를 들면 김만배 씨 거기 나오거든요. 그럼 김만배 씨 본인이 이건 내가 맞다라고 인정해야지만 녹취 파일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녹음한 그 정 회계사가 이거 녹음할 당시에 내가 들었고 녹음한 대로 그대로 다 내용이 그대로입니다라고 하면 그때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요. 그 뒤에 녹취 파일에 있는 그 내용들이 음성이 그대로 이 녹취소로 정확히 그대로 옮겨졌다는 것은 검증해야 됩니다. 재판정 앞에서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은 같죠라고 검증을 해가지고 인정이 돼야지만 그때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되는 거예요. 상당히 오랜 그 단계가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장 실질 심사 때 검찰에서 녹취록을 틀려고 하니까 못 틀게 법원이 하죠. 그걸 못 틀게 한 것은 아직 그게 확인이 안 됐다. 그 이유 때문인가요? 그렇죠. 녹취 파일 자체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아직 인정이 안 된 거죠. 파일에 대해서 이 피의자가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파일을 제출한 정영 회계사가 재판정에 나와서 이거 제가 녹음한 그대로입니다라고 인정해야지만 증거 능력이 인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한 것이고 다만 이제 이게 소명만 하면 되는 것이라서 틀게 하건 틀지 않게 하건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좀 봅니다. 어찌됐든 저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녹취록의 신빙성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은 기한이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뿐이 못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차를 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본인 힘으로 막을 수 없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남욱 변호사가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지입니다. 예를 들면 남욱 변호사 현재까지는 본인이 2019년도 이후부터 알게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본인은 공범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누가 했냐? 그럼 김만배 씨가 했을 것이고 했다면 자기는 모른다. 그래야지만 본인 돈도 지키고 처벌도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서로 간의 미루기가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서 각자 부담의 죄책이 커지는 거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영장 청구서를 보면서 놀란 것이 배임 금액이 약 한 1,100억 정도로 계산을 했어요. 예. 그런데 뇌물 공여 약속 액수가 700억 원. 그다음에 뭐 기타 해가지고 750억 정도 잡았습니다. 350억은 또 다른 뇌물 용도로 이렇게 빼놨다는 것이고요. 합치면 1,000억 원이에요. 그러면 배임 액수만큼 뇌물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뇌물, 배임 이런 걸 떠나서 이것은 동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유동규 씨로 일단은 통칭되는 이런 성남시 인허가 내지 뭐 토지 수용과 관련된 역할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땅 작업과 사업 준비해 온 사람들하고 동업했다고 봐야지만 이해가 가는 형태의 뇌물 액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 검찰이 저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유동규 씨가 저 정도의 동업의 당사자 내지 뇌물 수수의 당사자로 볼 만한 사건의 볼륨인가 이거는 깊이 아마 검찰도 고민하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맨 처음 질문이 그분이라고 한 발언을 놓고
김만배 씨 말이 오락가락 하는데 왜 그럴까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다시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맨 처음에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갈 때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받고 나와서 물어보니까 뭐 사업자 간의 갈등을 좀 정리하려고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해명을 하기를 뭐 그런 질문으로 제대로 못 듣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명을 했거든요. 그랬다가 또 오늘 다시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면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또 다시 번복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녹취록에 정확히 그런 단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을 못 가졌을 겁니다. 예. 그래서 들어가서 조사받다 보니까 녹취록을 틀어주진 않았지만 녹음 파일을 틀어주진 않았지만 녹취록을 보여줄 수는 있죠. 이렇게 그분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와서는 그 녹취록에 그분이란 단어가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고 그분이란 본인이 멘트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경위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구사업자 간의 갈등을 정리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말 자체가 이상하니까 변호인이 변명한 겁니다. 변호인이 본인이 피곤한 상태에서 말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했고 오늘은 다시 부인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감 과정에서 이정수 중앙지검장도 그분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나오는데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 예. 한 군데 나오는데 정치인이 아니다. 또 친절하게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셨단 예. 말이죠. 뭐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국감에서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가장 관심이 가는 게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이 나왔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전체적인 녹취를 다 아마 본 모양입니다. 들었든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분이 정치인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분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와는 좀 사뭇 다른 측면이 있어서 혹시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또 다른 녹취록이나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자료를 언론사에서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갖고 있는 정영학 녹취록에는 지금 언론 보도가 얘기하고 있는 그분이라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언론사가 혹시나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다른 어떤 자료에는 그게 있을 수 있으니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더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물론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그 지금 얘기하는 지금 언론의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석 교수, 지금 이정수 중앙지검장 그분은 정확하게 실명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아닌 것 같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예, 뭐 제가 듣기에는 명확히 예. 그런 표현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분이 누구일까? 제가 뭐 이렇게 뭐 법률가도 아니고 또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또 그 화천 대유와 관련된 논란 속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 본 건 아니긴 한데 그러나 저걸 볼 때 자본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 그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 사건은 김만배 씨가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서 구사업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 이 사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신사업자와 구사업자가 명확히 나뉘거든요. 김만배 씨가 2012년에 후배 그 배모 기자를 통해 가지고 천화동인 7호 소유주죠. 이 사람을 통해서 남욱 변호사 또 정영학 회계사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다 2006년도서부터 대장동 개발을 추진했던 구사업자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과 연계해서 만나는데 그 만나는 과정 속에서 신사업자의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관련해서 자본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준 사람들 그분이 이제 그분일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두 신사업자와 구사업자들 사이에서 지분 나누기의 문제가 생기면서 구사업자들이 오히려 돈을 더 자기들이 오래 준비했는데 더 번 과정들, 더 배당이익이 적은 과정들이 아마도 이 대장동 싸움에 실제 내용이 아닐까 그런 예. 측면에서 그분은 자본을 투여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진작부터 그분은 이재명 지사다 이렇게 지금 지목하고 공격을 하고 있죠. 오늘 법사위에서도 그분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시장을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거나 그냥 이재명 이렇게 불러버리고 말지 그분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오히려 자기네가 거부하기 어려운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 실제 소유주를 차마 이름을 부르기 어려워서 그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에서 오너들 이름 함부로 못 부르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니셜로 부르거나 무슨 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의 관점으로 이 사건 이 부분은 접근하는 게 맞다. 이재명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성남 도계공은 성남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사입니다. 유동규는 이재명 지사의 장비다, 게시타포다라고 불리는 최측근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가 안 됐겠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유동규를 상대로 윗선 신문을 안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 당연히 사실이 아니겠죠? 그건 사실무근입니다. 예, 사실무근이죠. 자, 윤기찬 의원, 지금 국민의힘은 그분이 바로 이재명 지사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거기에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똑같은 사람이 떠올라야지 그분을 쓸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라는 바로 반문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런 반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 대명사 쓸 때는 상대방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의 성격이나 이 전개 과정입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민간개발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공익개발의 양식을 취했기 때문에 공익개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토지 소유권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인허가는 별도로 성남시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주주협약을 하고 사업협약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거와는 별개로 그래도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인허가권 관련해서 해당 부처들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담당 부처들이 몰랐다는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그러면 인허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그럼 유동규라는 사람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인허가를 의사를 개진하고 얻어낸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해서 수사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유동규 씨가 만약에 저 말대로 700억 원의 약속을 받았다 그러면 과연 글쎄요. 유동규 씨의 역할이 범위가 어느 거냐에 따라 또는 대통령들이 낀 제일 큰 권력 가진 곳에도 240억 정도의 뇌물이 오가는데 가장 큰 것이 이게 700억이라면 글쎄 유동규 씨가 갖고 있는 권력만 갖고 이렇게 됐을 것인가? 유동규 씨가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의 원천은 어디인가? 이런 걸 따져볼 때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분명히 이재명 지사가 뭔가 자세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최경철 의원,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그분이 아니라면 어떤 분을 상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분을 찾는 경로 탐색을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요, 성남 도계경이 50%를 갖고 나머지를 은행 컨소시엄이 갖고 지분을요. 7%를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이 가집니다. 이 7%를. 근데 이 7%를 가진 사람이 68%의 배당금을 가져갔다는 말이죠.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죠. 그래서 이제 수사가 들어가고 막 시끄러워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 7% 가진 사람이 등기부 등본상의 지분율이 명확한데 이 사람들이 지금 유동규도 돈을 받는다 그러고 김만배는 또 돈을 700억을 준비를 해서 누구한테 주려고 그러고 돈을 1000억을 횡령을 하고 자기 회사에서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빼내서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본다면 결국에는 이 7%의 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세밀한 지분을 따져보면 이 7% 안에는 보다 더 복잡한 지분 관계가 있다는 걸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 회사인데 왜 나보고 이래? 이렇지만 그럼 자기 회사인데 왜 돈을 빼내서 유동규한테 주려고 그러고 남한테 나눠주려고 그러고 회사 돈을 왜 이리 많이 빼내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7%의 지분 안에 보다 더 복잡한 지분 관계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쪼개서 보면 다른 투자자들이 혹시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한테 왜 50억 주겠습니까? 이건 일반 상식으로 퇴직금이라고 보기 힘든다는 것인데 결국 이 혐의 사실도 검찰이 매우 중대하게 본다면 이 50억도 어떤 지분 관계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결국 명확한 지분일지 아니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청탁을 받고 여러 가지 청탁들을
그 관에 로비하고 이런 것들도 지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인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분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검찰의 수사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오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분이 이재명 지사를 뜻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서도 이재명 지사가 수사 범위 안에는 들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 천화동인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고 그 수익이 누구한테 흘러가게 됐는지 이것도 철저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그럴 의지가 있으신지 예. 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사건은 그래서 결국은 칼끝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피고발돼 있습니다. 예. 수사 대상이죠. 수사 대상이면 수사 범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에 대한 소환 계획이나 그런 거 구체적으로 세우고 계세요? 소환 계획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뭐 조사 여부를 제가 언급하는 건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무를 맡았던 사람이 유동규. 그냥 공무원이었으면 공무원의 그 일탈을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하라는 말이냐.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본인이 특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동규란 사람을. 예. 그리고 그만큼 신뢰를 했으니까 뭐 저런 업무도 맡기고 관광공사 사장까지 시켰잖아요. 네. 이제 그랬던 사람이 지금 아직 수사 결과 나오기 전이긴 합니다만 그 사람이 상당히 뭐 당당하지를 못하잖아요. 뭘 감추고 네. 휴대폰은 뭐 집어 던지고. 이 이사는 사람을 잘못 쓴 책임이 본인이 철저하게 좀 그 반성하고 또 국민에게 처절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자, 김영주 의원, 일단 유인태 전 총장은 이제 이재명 지사 관리 책임 그 부분까지 얘기하는데 지금 야당은 바로 이재명 지사가 그분이고 이 화천대유라고 하는 것에 실소유주일 수도 있다. 지금 이런 공격을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선 공간에서 그런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이번 뭐 국감 자체가 이재명 뭐 대장동 국감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저는 김만배 씨의 얘기조차도 한편으로 보면 그분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나눠야 될 부분을 좀 제외시키는 그런 데 대한 이권 다툼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전체가 지금 천화동인 1호가 1208억을 갖고 있어서 그걸 나중에 가서 사실은 서로 간에 또 추가되는 수익금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데 미리 한 절반 604억 정도는 그분 것이다. 이건 타치하지 마라. 이런 데서 오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불만이 생기는 것은 그분이 누군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남욱 변호사조차도 김만배 거짓말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김만배 씨는 또 정영학 씨 충분히 동업자를 많이 구속시킨 그런 사람이다. 서로 질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뭐 한 주간지에 하면은 실제로 그 2009년 당시에 한두 그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 토지를 거의 다 사들여 놓은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전에 즉 본인이 공식적으로 하천대유라든지 또 밖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저축은행 사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숨어 있는 분들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윤석열 후보가 또 발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건 좀 셉니다. 이런 정신머리 안 바꾸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맞다. 어떻게 하다가 저런 말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정치하기 전에는 핍박받는다. 제대로 법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참 핍박받는 정말 훌륭한 검사라고 하던 또 우리 당의 선배들이 제가 또 오니까 정치에 발을 디디니 핍박이 갑자기 의혹으로 또 바뀝니다. 그러면서 민주당하고 손잡고 거기에 프레임으로 저를 공격하지 않나. 제 무슨 고발 사주 가지고 무슨 대장동 사건에 뭐 비유를 해가면서 이재명이와 유동규의 관계가 뭐 저와 무슨 정보 정책관의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권 교체 하겠습니까? 정권을 가져오냐 못 가져오냐는 거는 둘째 문제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했으면은 이 정권이 넘어갔겠으며 지방선거하고 총선에서 저렇게 박살이 났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또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서 같은 당 후보를 민주당 프레임으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지 당이 한심합니다. 윤기찬 의원 좀 세죠? 매우 부적절하죠. 역으로 생각하면 그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의 또 한 분이시잖아요. 경선 단계이지만 당의 존폐를 논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본인 스스로 대선 주자의 위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될 당의 대선 주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말실수 중에 큰 실수로 보고요. 뭐 해명은 당을 개혁하겠다. 그다음에 대여 투쟁이 좀 약하다. 지금 상식에 반하는 이런 해명하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입장에도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그 표현을 저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여태까지 윤석열 총장이 해온 발언 중에서 가장 부적절하다고. 예. 제가 사실은 윤기찬 의원께서 경선 선관위원을 맡고 계셔서 웬만하면 후보 자체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달라고 부탁을 잘 안 하는데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듣고 당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는구나.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을 공격을 하는 건데 좀 정도가 좀 지나쳤지요. 그러니까 당의 주인은 당원인데요. 마치 이 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면 당 이름을 바꾼다든가 당을 해체해야 된다든가 그동안에 당을 잘못 이끈 사람들은 당원들이 아닙니다. 선출된 국회의원 중에 일부가 그렇게 하거나 또는 당의 당직자 일부가 그렇게 하거나 중심에 있는 분이 그러면 항상 뭔가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당명을 바꾸거나 당을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행동들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당원들의 비판은 있어요. 이 당원이 컨텐츠인 당이 무슨 잘못이냐. 거기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면 한참 해석을 여러 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일견 듣기에는 본인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당에 대한 충심으로 했다는 말씀이지만 실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것은 당에 대한 공격으로 오인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부적절하고 저 부분은 정식으로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해명보다는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정신머리 안 바꾸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맞다.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이죠. 더군다나 다른 후보들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새 후보 반응이 어땠을지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만방자하다. 뻔뻔하고 건방지다. 그러면서 여태 검찰 후배라고 조심스럽게 다뤄왔지만 다음 토론 때는 혹독한 검증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정신머리에 빗대가지고 그 못된 버르장머리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 정치 계속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더 세게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충견 노릇해서 벼락 출세하더니 되는 게 없냐. 지지도 좀 나온다고 정치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고 당이 발밑에 있는 것 같으냐. 차라리 나 좀 추대해달라고 말해라. 이렇게 받았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분명한 실언이고 당원을 모욕한 거다. 당에 대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후보한테는 최근에 뭐 칭찬도 하고 그랬는데 원희룡 후보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겠죠. 자, 이렇게 후보들이 세게 반박하면서 좀 커질 것 같으니까 윤석열 후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이 야당으로서의 그 투쟁성을 좀 많이 잃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당이 정말 이럴 거면 문 닫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도당에서. 그게 당의 문을 닫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우리의 그 투쟁성을 더 강화해서 이 민주당, 이 당내 독재로 병든 저 민주당이 국민을 상대로 더 이상 무도한 짓을 하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당과 함께 늘 갈 것이고 또 우리 당 역시도 어떤 특정인에 의한
계보에 의한 당이 아니고 우리 당원을 넓게 아우르고. 최경철 의원, 항상 말을 해놓고 나중에 추가 설명해야 되고 해명해야 되고 이건 좀 곤란하지 않나요? TV 토론은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TV 토론에서는 지금 별로 큰 실수가 나오지 않는데 앞에 당원이 있거나 기자들이 좀 많거나 이러면은 조금 말이 업이 돼서 말이 헛나오고 좀 나오지 않아야 될 말이 좀 나옵니다. 그건 뭐 정치 초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그 홍준표 후보가 했던 말 범죄 공동체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그래요. 사실 이분이 평생 동안 검찰에 있었고 그래서 범죄자들을 잡아오는 사람이었는데 상대 후보가 자신에게 범죄 공동체라고 해버리니까 거기서 조금 평정심을 잃은 것 같은데, 그 민주당을 보면은 그 타산지석이 됩니다. 윤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저 이낙연 후보가 얼마나 거칠게 싸웠습니까? 그렇게 싸우면서도 서로 평정심을 잃으면서 그렇게 싸우진 않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격을 하면서도 마지막 마지노선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걸 잘 봤을 텐데, 저 당을 모욕하거나 당을 비난하는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 어쨌든 뭐 스스로 뭐 진화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TV 토론 말고 당원들이 모여있거나 기자들이 많이 나와 있을 때 조금 그 말의 톤 그리고 말의 수위 그리고 어휘를 선택하는 부분은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하고 절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충고를 해봅니다.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후보의 발언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 후보의 입장이 공격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것이었다면은 저는 그 화살을 당 해체로 돌리는 것은 좀 개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후보 간의 어쨌든 그런 설전이나 이런 것이 지지자가 우려할 정도까지 격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초기에 제가 언론에서 언급했지만은 초기에 후보 간의 기싸움 정도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준혁 교수, 이제 이준석 대표도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후보들의 이렇게 공격에 상당히 좀 화가 많이 난 모양이에요. 저는 아까 우리 최경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홍준표 후보가 지난번 토론회 때 범죄 공동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한 거에 대한 그런 감정의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당내 경선 과정이 좀 더 커지면서 아마도 그런 감정이 더 이렇게 격화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동양에서 좋은 정치인에 대해서 딱 신원서판, 이 신원서판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몸을 바르게 하고 말을 또 바르게 하고 또 글쓰기도 좋은 글쓰기를 하고 또 판단력도 좋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요즘 보면은 신원서판을 모두 갖춘 정치인을 만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런 신과 또 다리 아까도 보니까 쩍 벌리고 있는데 몸도 좀 바르게 하고 또 이렇게 말도 좀 잘하고, 조금 전에 했던 이준석 그 당대표가 최근에 말을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뭐 나이는 어리지만 이준석 당대표를 좀 더 모델로 삼아갖고 언어를 갖다 잘 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윤석열 후보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뭐 일반적으로는 준비되지 않고 거칠고 또 도가 지나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저런 말을 하게 되는 속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공격하는 거하고 실제로 유승민 후보가 고발 사주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한테 공격하는 건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고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 당이 실제로 검찰과 커넥션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윤석열 후보 보기에는 이거는 도대체 뭐 하는 일인지, 실제로 보면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공격은 납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유승민 후보가 우리 당에 있는 김웅원하고 검찰이 같이 커넥션했는데 당신이 시켰지라고 하는 것은 자폭행위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정도라면은 정말 정신머리가 없는 것이라고 느꼈을 만하죠. 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다라고 하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정치적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 발언 논란 살펴봤는데 또 무속 논란이 있죠. 여기에서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볼까요? 그동안에는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는데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가 또 파고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공항을 확장하는 안은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좀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만은. 근데 천공선님은 확장안이 좋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보니까 유튜브 한번 봐보라고 해서 내 천공선님 유튜브를 보니까 제주공항은 확장안이 좋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윤기찬 의원, 홍준표 후보는 그동안에 무속 관련해서는 질문을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글쎄 뭐 바톤을 약간 좀 비꼬는 거죠? 저게 글쎄요,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질문을 하면 국민들이 볼 때 이제 궁금한 점을 풀어주니까 이제 듣고 싶은 것일 텐데 그렇지 않아도 무속 관련해서 이 대선 토론회에서 그것이 크게 어떤 비중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 많은데 좀 수그러들다가 또 갑자기 저런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더군다나 저 부분은 이 뜬금없이 나온 얘기거든요. 사실 공약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대선 후보 내지 대통령 되실 분들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과학적이지 않은 데이터를 토대해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과정에 뜬금없이 누구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질문을 하는 것이 글쎄 상당히 토론의 격이 떨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물론 지금 뭐 무속 주술 이런 논란만 있겠습니까? 또 다른 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저게 언론으로서는 이제 흥미도 있고 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국민의힘 경선 TV 토론이 자꾸 저렇게 좀 희화화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선관위가 개입하기도 힘들지요?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개입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의 경우에 그런 경우이거나 기타 또 요청이 올 경우에 후보자들이 이럴 경우에 개입하고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어떤 선거관리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TV 시청률이 높아지는 것하고 지지율이 높은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기타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TV를 통해서 흥미롭게 보거나 희화해서 웃고 하실 수는 있지만 기타 만약에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정권의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투표를 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하실 때 궁금한 건 물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본인이 진짜 궁금한 건지 아니면 국민적 시각에서 궁금한 건지 분명히 구별해서 물었으면 더욱더 빛나는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 보시기에는 어때요? 지금 유승민 후보 계속 공격했다가 이제 홍준표 후보 공격하는데 저런 부분을 계속 공격하면 윤석열 후보 상처가 더 커질까요? 아니면 역효과도 날까요? TV 토론을 놓고 학자들이 분석을 하는 게 되게 두 가지 경로를 놓고 분석을 합니다. 하나는 TV 토론에서 잘하는 사람이 TV 토론을 보는 유권자들에게 설득 효과를 발휘해서 결국에는 강자를 뒤집고 약자가 더 올라서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 뭐 이렇게 보는 쪽도 있고요. 아니야, TV 토론 보는 사람은 그냥 내 의지를, 내의 판단을 재확인하고 나의 그 판단이 더 옳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그냥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미 1등을 찍어놨어. 나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찍은 윤석열이라면 윤석열을 누가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그 공격하는 사람의 미울 뿐이야. 그냥 나는 나의 의지 그리고 나의 결론을 재확인하려고 TV 보는 것이지 다른 거는 끼어들 수 없어. 이렇게 본다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학자들 중에는 강화 효과가 더 많다고 봅니다. TV 토론을 볼 때는 나 이미 결정했어. 그런데 내가 결정한 후보를 저 사람이 공격해. 저 사람 나쁘네. 트집 잡네. 힐난하네. 비난하네. 비평이하고 비난하는 거 이렇게 본다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요즘 그 사실 지지율을 보면 홍 후보가 별로 뒤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맹렬히 따라가고는 있었는데 홍 후보가 사실 추석 때 뒤집는다고 그 공표를 했었는데 그거를 못 뒤집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지금 TV 토론을 보는 유권자들에 대한
강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주술이나 이런 뭐 좀 표피적인 그리고 말초적인 것으로 비난하기보다는 2017년도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호평을 받았던 것은 정책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전공법으로 가야지 지금 뭐 주술이라든가 뭐 윤석열 후보의 말초적인 뭐 그 여러 가지 언변의 약점들 이런 걸로 가서는 제가 볼 때는 뒤집기가 힘든 것이 아닌가. 어쨌든 전공법으로 가는 것이 지금 따라가는 후보들이 이기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최경철 의원 생각이고 네. 여론조사 보면 좀 달라진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 대선 가상 대결을 해봐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재명 후보를 놓고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이렇게 가상 대결 해봤을 때 홍준표 후보가 더 앞서는 걸로 이렇게 조사된 여론조사도 있고요. 바로 전에 보수 측의 적합도 조사 있었죠? 예, 보수 진영의 대꼬주자 적합도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3%포인트 더 앞서는 걸로 그렇게 조사된 것도 있습니다. 자, 과연 뭐 TV 토론을 보고 내가 정한 후보를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그건 또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겠습니다만 토론이 계속되고 경선이 진행되면서 주목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후보들 간에 약간 합종 연횡이라고 그럴까요? 서로 이렇게 좀 친해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원희룡 후보 칭찬도 하고 그랬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대장동 일타 강사 유튜브를 봤습니다. 정말 역시 행정 경험을 또 하셨기 때문에 아주 법조인을 넘어서 가지고 설명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농지 투기 그리고 택지에 대한 쪼개기와 기획부동산의 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7년 내내 싸웠기 때문에 대장동을 보니까 몇 가지 얘기를 들으니까 제 눈에 환히 보이는 거예요. 법조인들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워낙 어려워서. 네. 근데 정말 재직하는 동안에 그걸 그렇게 우리 지사로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대처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높이 평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훈훈해 보이죠.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사이 한번 보실까요? 김만배는 자기 일가가 화천, 대유, 천화, 동인 여기 다 들어와가지고 심지어는 김만배가 심지어는 윤석열 아버지 집까지 사러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누나가 사러 갔잖아요. 아니요, 이 말은 그러면 김만배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인 줄 알고 사러 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갔다는 말이에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해봐야죠. 주대개는 목동집을 주로 샀어요. 아니 그런데 목동집 사다가 신촌 가서 샀는데 마침 그게 우리 윤 후보님 아버님 댁이에요. 모르고 갔는데 그래서 이 돈잔치를 이렇게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가족끼리 돈잔치를 했다. 그런 이런 뜻이죠. 말씀하셨길. 유승민 후보님 참 두 분 일에 질의응답하는 거 보니까 마치 당구에 서리쿠션 치는 것 같더라고. 아까 보니까. 그래서 그게 왜 서리쿠션입니까? 예, 김영주 의원. 네. 저렇게 오징어 게임의 깐부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편을 짜가지고 이렇게 싸우면은 좀 더 싸우기가 좋아지나요? 글쎄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말하자면 사위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그런 것들이 좀 당내에서 역학 구도입니다만은 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그 원희룡 전 지사가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죠. 1위하고 이렇게 같이 엮어서 간다라는 측면도 있고 아마 저도 저렇게 사위 구성되는 걸 보면서 원희룡 지사의 역할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싸움을 말리기도 하고 편을 들어주기도 하면서 그 경선판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구도 자체가 유승민, 홍준표가 굉장히 맹공을 하기 때문에라도 윤석열 후보는 원희룡 지사라도 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가 그런 어드밴티지를 표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핵심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여론조사 50, 당원 50%인데 여론조사 상에서 나타나는 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의 차이의 갭보다 당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갭들이 크게 좌우하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준혁 교수 잘한다고 칭찬한다고 해서 당신이 잘하니까 당신이 대선 후보하세요, 내가 양보할게,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당연히 아니죠. 뭐 전쟁에서 합종연행은 원래 기본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뭐 합종연행하는 좀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서로 이렇게 지켜주면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거고, 저는 뭐 또 이 이야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V 토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한번 언급하고 좀 가고 싶습니다. 예전에 그 닉슨하고 케네디하고 7대 3이었었습니다. 닉슨이 70%고 케네디가 30% 지지율이었는데 TV 토론 이후에 역전이 됐습니다. 저는 그 TV 토론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좀 줄 거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민주당의 경선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어떤 TV 토론이 크게 각광받지 못했는데, 이제 민주당 경선이 끝났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경선이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볼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그 TV 토론에서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 많이 하는, 제대로 이야기하는 후보가 좀 더 높은 지지율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합종 연행의 모습들은 TV 토론에서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내일은 또 처음으로 맞수 토론, 1대1 맞수 토론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이번 대선에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 같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진흙탕 싸움에서 빈 공간을 본 걸까요?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출마 선언 물어봤더니 대선 기획단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거티브, 그리고 과거에 했던 일들로 계속 서로 발목을 잡는 모습이 여야 모두 다 나타나서 국민들께서 너무나도 실망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민의당이 이번 대선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대선 기획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저도 당대표이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이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한테 최선의 역할을 찾으려고 합니다. 대선에 출마해야 되겠다, 아니다,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겁니까? 저는 당의 뜻에 따를 생각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10월 중에 대선 출마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누구나 할 거라 예상하고요. 네. 근데 누구나 끝까지 안 뛰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난 총선 때부터 보이신 행보라는 거는 우리는 지역구 후보 안 내겠다. 사실상의 비례위성 정당을 자처하신 거거든요, 그 당시에. 비례정당 했죠. 그래서 세석.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때 나오시면서 출마 일성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였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메시지가 이렇게 반복된 뭐냐면은 나는 야권에서 뭔가 그 단일 후보가 항상 되고 싶은데 그 본진에 가서 경선을 뛸 자신은 없다, 뭐 이렇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3지대가 아닌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야권 약간 단일 후보가 되고 싶다라는 건 계속 이제 이중대 정당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걸로 대선에 이번에 지난 대선만큼의 파괴력을 내실 수 있을까? 약간은 의문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 뭐 이준석 대표야 당연히 이제는 합당도 물 건너갔고 이제 적군이 됐으니까 저렇게 폄하할 것은 뭐 당연하게 들리는데,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뭐 대선 기획단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안철수 대표 말고 국민의당에서 뭐 또 다른 대선 후보 상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기에도 뭐 본인은 당에 맡기지만 당은 본인이 결정하는 그런 돌고 도는 어떤 합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처럼 완전히 중도에서 지금 조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거의 위성 정당화돼 있거든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3지대라는 얘기를 쓰기도 어렵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힘 자체가 완벽하게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자력이 되지 않았을 때 12월이나 1월 달에 다시 한번 국민의힘 자체에서 안철수 대표를 어쨌든 뭐 후보 연대를 하든 합당을 하든 시도를 한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지금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대표 뭐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심상정 후보와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와의 뭐 단일화 또 안철수 대표와의 뭐 그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다 그렇게 봅니다. 최영철 의원, 사실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출마할 거다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했는데 이제 출마 선언 시점 그동안 좀 미뤄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여야 후보들의 어떤 그 움직임 또 국민들의 생각 이런 것을 좀 관찰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안철수 지금 대표가 쓰려는 드라마의 결말은 뻔합니다. 끝이 뭐 김영주 의원님 지금 결말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결국 안철수 후보는 이제 떡을 먹을 이제 체력은 안 됩니다. 이빨도 그만큼 안 되고 이제 떡고물이라도 먹어야 되는 그러한 드라마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단일화를 통해서 어쨌든 그 야권 통합을 통해서 내가 이번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무언가 조금 미랄이 되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통해서 무언가를 받아낼 예를 들어 내년 종로 뭐 이런 야권 통합 후보 뭐 이런 뭐 떡고물을 하나 받으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대선 출마를 통해서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 시기는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직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들으면 좀 섭섭하겠습니다. 약간 좀 심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김준혁 교수 이제 단일화 또 이런 그동안의 패턴 이게 반복이 되는 것은 안철수 후보로서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그렇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2011년에 서울시장 후보를 접을 때 신선감을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지금 당대표는 신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 그 대선 행보가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괴력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요. 윤기찬 의원은 영향력을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아마 본인은 출마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다가. 현재 국민의힘이 경선 과정이긴 한데 후보가 결정이 된 이후에 이 뭐 합당 이런 그 논의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